안녕하세요. 전 남들이 보기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여자입니다. 원체 얼굴이 웃는 상이라 절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무탈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좋은 남편을 만나 아이를 둘 낳고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여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다만 제 인생이 별로 순탄하진 않았어요. 가정 불화도 겪어보고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을 만나기도 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비극을 겪기도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아빤 가부장적이었고 화가 나면 무조건 언니와 저 그리고 엄마에게까지 손이 날아가던 사람이었죠. 엄만 그런 아빠 앞에선 항상 기가 눌려 있었지만 그 화풀이를 저와 언니에게 하곤 했습니다. 엄만 손찌검을 하진 않았지만 언니와 저를 아주 쉴 새 없이 부려먹고 자신의 화를 우리에게 풀어내곤 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언니뿐이었죠. 저보다 3살 위였던 언니는 바보같이 착한 사람으로 부모님에게서 늘 절 지켜주었답니다. 전 집에 대한 분노가 세상으로 표출되어 잠시 가출도 하고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눈물로 절 바르게 잡아준 사람도 언니였답니다. 그런 와중 언닌 저처럼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하진 않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도 사는 게 힘드시니까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나쁜 분은 아니었을 거야. 어쨌든 우리를 낳고 키워주셨잖아. 그리고 엄마도 아빠한테 하도 당하고 사니까 속에 화가 많으셔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있겠어. 그런 언니가 때론 답답했지만 그래도 전 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언니와 전 그런 환경에서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우린 둘 다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을 했고 언닌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절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죠.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절 위해서요. 이후 전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만 예의상 가서 얼굴을 비췄지만 언닌 혼자라도 꾸준히 집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언니와 비교하며 절 비난하더라고요. 낳아준 은혜도 모르는 기집애라면서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집에 가긴 갔던 건 최소한의 돌인해야 네 앞날에도 좋을 거라는 언니의 부탁 때문이었죠. 난 이제 아주 김씨 집안이라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제가 24살 때 저희 부모님은 끝내 이혼했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해 엄마에게 심한 손찌검을 한 일이 발화점이 되었죠. 그때 엄만 언니와 저까지 끊어내더군요. 언닌 그런 엄마 때문에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 없어, 영수가. 엄마가 아무리 날 싫어해도 난 엄마를 사랑했는데. 그래도 부모라고 언닌 엄마를 사랑했던 거예요. 반면 전 이미 마음속에서 엄마를 저버린 뒤였기에 별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서울로 올라가 혼자 살던 엄만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며 언닌 엄마가 가엾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새 인생 시작했으면 잘 살기나 하지. 평생 아빠한테 당하기만 하고 살다가 이게 뭐야? 저도 엄마의 인생이 불쌍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하면서 산 세월이 있으니 엄마를 마냥 불쌍해하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돌아가신 분을 끝까지 원망할 수도 없어 마음이 참 괴로웠죠. 아빠는 엄마가 떠난 후 그렇게 술을 더 마셔댔어요. 그리고는 언니와 제가 가끔 갈 때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런 말을 하곤 하더라고요. 니들 엄마 나 버리고 가서 천벌 받은 거야? 꼴 좋다. 망할 옆였네. 천벌이요? 천벌을 아빠가 받아야죠. 엄마가 왜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혼까지 했겠어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도 기가 막혀 전 그런 아빠를 비난했습니다. 그 착한 언니조차도 아빠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런 아빤 엄마가 떠난 이듬해 한쪽 다리에 평생의 장애를 얻게 됐어요. 언니도 저도 몰랐는데 술을 그렇게 마시고 건강관리도 잘 안 하던 아빤 당뇨가 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조차도 그걸 방치하다 그만 발이 썩어 들어갈 때까지 뒀던 겁니다. 아빤 결국 당뇨발로 인해 한쪽 발을 잘라내야 했고 그 뒤 평생 의족이나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기가 막혔던 건 아빤 그 원망의 화살조차 우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들이 애비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챙기지도 않았냐? 내가 장애인이 된 건 다 니들 때문이야. 이 불효막심한 기집애들아. 전 이제 더는 아빠가 꼴도 보기 싫어 아예 아빠 집에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냥 언니를 따라 딱 명절에만 잠시 얼굴을 비추고 말아버렸죠. 하지만 언닌 그래도 부모님 아니냐며 한 번씩 아빠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렇게 속도 없이 아빠를 챙기고 자기도 없이 살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도 못하던 언니가 전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닌 그 누구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미워할 수도 없던 착한 바보였습니다. 전 그런 바보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 언니를 두고 전 28살 때 언니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은 동갑내기로 우린 소개를 통해 만났어요. 남편은 저와 비슷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참 다정한 사람이었죠. 우린 결혼 후 시아버지 소유의 빌라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아버지 빌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읍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원래 좀 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어릴 적 시부모님은 그곳에서 고추와 오이, 상추와 깻잎 등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남편과 남편의 누나 그리고 남동생을 키우셨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생 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후 시아버지는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아버지는 남편이 20대 중반일 때 읍내에 가지고 있던 땅에 신축 빌라를 지어 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된 뒤에 누나랑 동생은 서울로 나갔고 나만 아버지랑 같이 살았어. 나까지 떠나면 아버지가 외로우실 테니까 난 그냥 아버지 옆에 남았지 뭐. 우리 아버지 빌라 위치 나쁘지 않아. 아직 제법 신축이고 너도 나도 직장까지 차로 한 25분, 넉넉히 30분이면 갈 수 있어서 출퇴근도 나쁘지 않고. 빌라로 이사한 뒤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며 직장에 다녔고 시아버지는 트럭을 몰아 10분 정도 거리에 있던 원래 동네로 가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며 지내셨다더군요. 시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자 마침 공실이 되었던 바로 아래층 집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거예요. 신축이라 내부도 깨끗했고 집도 30평대로 넓은 편이었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란 존재에게 도움받아 본 게 처음이라 익숙치 않은 경험에 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린 날부터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시누이와 시동생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후 처음엔 합가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해도 시아버지와 너무 가까이 살면 불편한 점도 있겠다는 각오는 했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불편한 것보단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의 연속이더라고요. 아가, 내가 네 신발 좀 사왔는데 어디 한번 신어보거라.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런절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병 대하듯 소중하게 아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스포츠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시아버진 항상 발이 붓던 절 위에 푹신한 운동화를 사오신 거더라고요. 아휴, 아버님 거나 사 신으시죠. 저번에 저희가 10만 원대 운동화 사드렸을 땐 비싸다고 그렇게 아까워하시더니 이건 더 비싼 거잖아요. 나야 슬리퍼 신고 다녀도 상관없다만
아이, 우리 며느리 임신까지 해서 고생하는 모습 보기 싫어서 그랬어. 그때 사춘기 시절 2만 원짜리 운동화 한 켤레 사주며 돈 잡아먹는 식충이라고 말하며 제 뒤통수 후려치던 아빠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진 제가 임신 호르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달래주셨는데 그런 따뜻한 시아버지의 손길이 감사해 더 많은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신혼 초 때 시아버지께 처음 밥을 차려드렸던 날에는요. 시아버진 배가 부르실 텐데도 정말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드셨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무장갑을 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밥 차려 먹기도 귀찮은 사람이 태반인데 이렇게 시애비 밥까지 차리느라 새아가가 얼마나 고생했겠냐.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넌 저기 가서 우리 새아가 어깨 좀 주물러 주거라. 항상 새아가가 뭘 해주면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웬만하면 새아가 말고 네가 다 하고. 남편과 전 서로 제가 하겠다고 시아버지 말렸지만 시아버진 끝끝내 설거지를 마치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께 일상에서 많은 감동을 받으며 몰래 눈물 흘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부모님 때문에 생긴 마음속 응어리가 다 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 전 매일 시아버지 밥을 차려드리고 남편과 함께 집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알 둘이나 낳아 방 3개짜리 집 하나로 합가하긴 힘들었지만 그냥 시아버지 집도 내가 사는 집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집안일을 해드렸죠. 시아버지가 말려도 그렇게라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만지는 살림이 저희 집에 다 있었으니 식사 땐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셔 다 함께 밥을 먹었고요. 시아버지를 오라가라 하는 게 죄송했지만 몇 번 음식을 죄다 들고 시아버지 댁으로 올라가다 전부 엎어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난 뒤 시아버지가 먼저 그러자고 말해주시더라고요. 며느리 밥 얻어먹으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이건 맛이 어떻고 저떻다. 이렇게 사족 붙이면 그때 노망이 난 거야. 나 내 애미 너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렇게 절 항상 예뻐해 주던 시아버진 매일 새벽 4시 일어나 일을 하러 가셨답니다. 아침마다 식당에 신선한 채소 납품하기도 하셨기에 그 채소들을 따러 가셨던 거죠. 전 시아버지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 출근 전에 졸린 눈을 비벼뜨고 따라 나서기도 했고요. 남편이 졸려서 못 일어날 때면 저 혼자라도 시아버지를 따라갔죠. 또 주말엔 시아버지의 농사를 하루 종일 돕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넌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애들까지 유모차 태워서 같이 와가지고는 무슨 고생이야. 나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애비 되기 싫다. 시아버진 저와 남편을 어떻게든 들여보내려고 하셨지만 전 환하게 웃으며 시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전 시아버지께 인터넷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놨답니다.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팔면 남는 것도 많을 거예요. 아버님 농산물이 얼마나 신선한데 사람들도 알고 사가면 좋잖아요. 남편과 전 머리를 맞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시아버지의 농산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대박은 아니어도 소소한 추가 수입이 생겨 너무 뿌듯했죠. 시아버진 고맙다며 우리에게 그 수익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꼭 용돈벌이 하는 것 같아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씩 집에 내려오던 시동생과 시누이와도 아주 잘 지냈죠. 제가 결혼한 뒤 시누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같은 해에 저희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형부는 언니처럼 참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착해 빠진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님, 저한테 저희 언니 축의금 주셔놓고 언니한테 따로 또 축의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죄송하게. 언니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다시 전해달래요. 시아버진 언니 결혼식 때 직접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통해 축의도 100만 원이나 해주셨는데 언니 결혼식장에서 따로 100만 원을 더 해주셨더라고요.
친정 도움을 받지 못한 언니를 신경 써주신 거죠. 그렇게 시아버지께는 항상 감사한 일 투성이었어요. 정 결혼 전처럼 딱 명절 때만 저희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저희 부모님 아니냐며 아빠를 보면 용돈도 드리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늘 평소에 내가 어떻게 지내든 나 몰라라는 거 뭐 이렇게 돈으로 퉁치려는 거야? 그럴 거면 많이나 주던가 하는 불만뿐이었기에 전 그런 아빠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엔 저희 시아버지처럼 좋은 부모님도 있는데 왜 제 부모님은 저런 엉망인 사람일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또 다른 부모님이 시아버진 좋은 분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시아버지 곁에 아주 불편한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시아버진 자식들에게 재혼할 여자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놀랐지? 아이, 부끄러워서 너희한테 비밀로 하고 한 1년 정도 만났다. 근데 이제 몰래 만나지 않고 같이 살면서 내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어. 가족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아버진 58살이었고 그 아주머니 55살이었죠. 시아버진 이젠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외로움을 떨치고 싶다고 말하셨어요. 그 말에 아무리 저희가 노력한다고 한들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는 영역은 다른 거구나 싶어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새 시모는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도 시누이네와 시동생도 그런 시아버지 재혼을 축하해드렸죠. 새 시모는 당시로부터 8년 전 전 남편의 갑질을 참다 못해 이혼했다고 말하더군요. 전 남편분이 돈을 잘 벌었는데 가족에게 제대로 베풀지도 않고 아주 사람 숨을 막히게 해서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다고 해요. 10원 한 장까지 어떻게 쓰나 검사하고 갑질하는데 아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아휴, 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고네. 그리고 둘이 있는 자식도 내가 이혼하니까 바로 연을 끊더라고. 지들 아빠가 나랑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면서 뭐 나한텐 떨어질 콩고물도 없으니까 돈만 보고 지들 아빠한테 바로 붙은 거지. 내가 그렇게 인생을 헛살았어. 자식들마저도 자신에게 등 돌린 이야기라며 그렇게 눈물 짓는 시모를 보는데 어디든 가정사 없는 사람이 없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그땐 그랬죠. 새 시모는 재혼하며 가족들에게 바라는 게 하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신의 아줌마가 아닌 어머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다 커서 아버지랑 결혼하는 날 뭐 어머님이라고 부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탁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난 뒤로 엄마라는 말이 참 그립고 고팠어.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가족들은 그러겠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대답에 시모는 손뼉을 치고 고맙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시모가 시아버지와 처음 살게 됐을 때부터 저는 좀 당황을 했어요. 시모는 시아버지 집에 들어온 당일 저녁 당연한 듯 제게 다음날 아침 메뉴를 묻더라고요. 솔직히 당시 직장이 없던 시모가 당연히 앞으로는 직접 밥을 차려 시아버지와 둘이 식사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듯 자신의 밥도 함께 차려달라는 식으로 묻길래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같은 생각이었던 남편과 시아버지도 당황하자 시모는 뭐가 문제냐는 듯 조금은 떨떠름하게 물었죠. 왜? 여태 며느리 네가 우리 남편 밥 다 차려줬다며. 나도 시부모인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니? 솔직히 감정이 좀 복잡했습니다.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내가 쪼잔하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고요. 생각해보면 그냥 밥과 국 하나씩만 더 놓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시아버진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나중에 제게 슬쩍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하다가 나도 좀 당황했어. 서로 생각하는 게 달랐던 모양이야. 내일 아침만 좀 챙겨주면 앞으로는 우리끼리 먹으마. 그렇게 저도 처음엔
시모의 밥을 함께 차렸는데요. 그 이후로도 시모는 아침뿐 아니라 저녁도 제 밥상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말을 하신 모양인데 시몬 뭐하러 가족끼리 밥상을 따로 차리냐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그냥 시아버지 위해 시모의 밥도 함께 차렸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받은 게 너무 많았기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괜찮다던 제게 시아버지 미안한 마음에 꾸역꾸역 식재료 값을 따로 챙겨주시더군요. 그것 빼곤 처음엔 대체로 화목했네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모 때문에 자꾸만 집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시모는 늘 고맙다고 말하며 밥을 드시던 시아버지와 달리 자꾸 제 음식을 지적해댔거든요. 어른들도 있는데 아무리 캔꽁치라고 해도 그렇지 가운데 뼈를 발라야지. 아휴, 이 겉절이도 네가 담은 거냐? 아무리 겉절이어도 이렇게 싱거워서야 원. 난 소금 좀 팍팍 친 음식이 좋던데 다음엔 간 좀 세게 하려무나. 어머님, 제가 한두 번은 그냥 내내 했는데요. 통조림 꽁치편 저희 애들도 무리 없이 먹고요. 뭐 그거 발라내고 드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겉절이도 굴 들어간 겉절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직접 장까지 봐서 만든 건데 그럼 제가 할 때 옆에서 간이라도 봐주지 그러셨어요. 시아버지를 봐서 그래도 몇 번은 그냥 넘겼지만 듣다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가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지적질만 하니 너무 얄밉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과 시아버지마저도 화를 내자 시모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또 시모는 밥상 앞에서뿐 아니라 그냥 무례가 생활인 사람이더군요. 거의 한 집처럼 살다 보니 시댁과 저희 집은 서로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시모가 마음대로 저희 집 안방 장롱을 열고 제 옷을 입어봤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아끼는 원피스들을 막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했더니 얼마 뒤 기어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 옷을 멋대로 가져가 버렸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옷을 되찾아온 뒤 전 아예 저희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몰래 제 옷을 가지러 왔던 건지 서운하다며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당신 창피하지도 않아? 왜 엄한 애미 옷을 멋대로 가져가려고 쌩 난리야? 내가 아주 당신 때문에 애미한테 민망해 죽겠어. 그깟도 내가 사줄 테니까 애미 옷 욕심 좀 그만 내. 그때 시아버지는 화를 내며 시모에게 옷을 사주셨는데요. 제게도 미안하다며 제 옷을 무려 3벌을 사주셨답니다. 제가 괜찮다는 걸 그래야 본인의 마음이 편하시다면서요. 그걸 보고 시모는 또 시아버지께 징징대더군요. 그럴 돈 있으면 내 옷이나 한 벌 더 사주지. 애들이랑 며느리한테 엄마 소린 듣고 싶고 부모 노릇하기 싫어. 애들한테 뭘 사주면 잘했다고 해야지. 어디서 그 돈을 탐내. 당신 애가 생활비도 따로 주잖아. 더 사고 싶으면 그걸로 사. 그런 시모는 시아버지의 농사 돕기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시누이 말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취집을 하고 싶었던 속내가 갈수록 드러난 거죠. 시아버지가 하우스에 가자고 하면 시모는 툴툴대며 입술을 삐죽거렸어요. 일은 원래 남자가 하는 거잖아. 살림 합치기 전엔 같이 내 농사를 도우면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며. 솔직히 그래서 재혼하면 고생하는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좀 덜 힘들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건데 일은 하기 싫고 또 돈은 받고 싶어? 그건 도둑놈 심보야. 당신 나이 아직 60도 안 됐다고? 시아버지가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기시는데 시모에게 감정이 쌓이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진 그럴 거면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며 아예 생활비를 끊겠다고 호통치셨죠. 결국 당황한 시몬 한눈 수 없이 농사일을 도우러 나가더라고요. 또 시몬은 점점 사치까지 심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얼마나 주시는 건지 맨날 명품을 쇼핑에 새 신발에 시댁엔 시모의 새 물건들로 아주 넘쳐났죠. 어느 날엔 너무 걱정이 되어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돈이니까 그동안 저희가 별말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걱정돼서요. 맞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 분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아휴, 너희한테 내가 너무 민망하구나. 사실 내가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몰래 내 돈이랑 카드를 가져가서 쓴 거야. 이제 그러지 못하도록 카드도 숨기고 하긴 했는데 차마 창피해서 너희한테 말을 못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모가 멋대로 시아버지의 돈을 가져간 거였더라고요. 하지만 창피하니 그냥 모른 척 하라시기에 우린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잠재웠죠. 그러던 어느 명절날 시모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더군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전 뒤집개를 탁 내려놓은 뒤 시모에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직접 하시던가요.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적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얘, 시에 밀어서 이 정도 참견도 못하니? 시어머니요? 그럼 아버님 농산 돕기 싫어하고 집안일도 음식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멋대로 돈 가져가서 사치만 하는 게 시어머니 노릇인가요? 대체 이 집에서 어머님이 최소한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뭐가 있으신데 자꾸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그런 제 외침에 시모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이미 시모의 평소 행실에 대해 알고 있던 시누이와 시매부 그리고 시동생도 시모를 노려봤죠. 시모는 창피했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까지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딜 감히 시애미한테. 이 여편 내가 정말 어디 감히 우리 애미한테 손을 대려고 들어. 전 그런 시모를 잽싸게 피했고 남편은 얼른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진 시모를 아예 뒤로 밀쳐버리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내동댕이 쳐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시모는 엉엉 울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리고 정말 개판이 명절이었어요. 이후 전 제게 미안해하던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한테 이제 잘 못하겠어요. 차라리 남편을 진짜 낳고 키워주신 분이라도 하면 감사함이라도 있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머니께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지. 앞으로 웬만하면 너희랑 집사랑 안 부딪히도록 노력하마. 우리 밥도 차리지 말고. 그 옆에 내가 밥 안 차리면 내가 차려 먹던지 아니면 나가서 사 먹던지 할 테니까. 그때부터 전 시부모님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또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에 의해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와 시동생도 시모가 보기 싫다며 집에도 점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오기 전까진 참 화목했는데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나 싶어 서글펐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재혼한 지 7년이 지났죠. 남편과 전 비록 밥은 차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께 용돈도 드리고 농사도 도왔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수익을 나눠주시기도 했고 설렁설렁 일하는 시모 때문에 힘들 시아버지를 저희라도 계속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엔 고추 수확철이라 1, 2주에 한 번씩 계속 고추를 따느라 주말에도 쉴 새가 없던 시기였죠. 주말이던 그날에도 남편과 전 집에서 쉬지 않고 하우스에 나가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침까지 함께 계셨는데 그날 유독 몸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머리도 팽팽 돌고 속도 메스껍구나. 아버지, 오늘은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남편과 전 시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하우스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를 대신해 남은 시모 셋뿐이었죠. 그런데 한참 일을 하다 보니 고추 수확용 자료가 모자라더라고요. 쓰러진 고추대도 많아서 남편은 급하게 자루와 고추 지지대를 사러 차를 몰고 읍내로 향했어요. 시모는 일하기 싫다고 투덜대며 거의 일을 하지도 않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무시한 채 일에만 열중했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형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비닐하우스를 나와 전화를 받은 전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처제, 빨리 병원으로 좀 와. 빨리. 네? 갑자기 병원이라뇨? 형부 울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애들 엄마가 사고가 났어.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형부는 제게 저희 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는 혼자 아빠를 들여다보러 가다 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급히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의사가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버님 트럭키 좀요. 빨리요. 저 급해요. 뭐? 아니, 갑자기 키는 왜? 고추는 어쩌고? 어디 가려고? 저희 언니가 지금 사고 당해서 목숨이 위험하대요. 지금 병원에 바로 가봐야 돼요. 저는 엉엉 울며 하우스로 들어가 시모에게 시아버지 트럭키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태워다 드리느라 시아버진 차키를 시모에게 맡기고 가셨었거든요. 저희 집 차는 남편이 끌고 갔었기에 전 시모에게 트럭키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도 면허가 있었고 시아버지의 트럭을 제법 몰아봤었으니까요. 이유를 묻던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전 당연히 시모가 차키를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오히려 못돼 먹은 표정을 하곤 그런 절 막더라고요. 안 돼. 못 간다. 뭐라고요? 지금 장난치세요? 지금 저희 언니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저 가야 돼요. 빨리 키 주세요. 가려거든. 여기 고추 다 따고 가. 너 없으면 이거 다 누가 따라고. 아유, 난 하기 싫어. 지금 고추가 문제예요? 저희 언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빨리 달라고요, 차키. 여기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버스도 잘 안 오잖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이거 다 따고 가도 안 늦어. 오바 좀 하지 마. 시모는 자기 일이 늘어나는 게 싫어 저를 막았던 겁니다.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눈이 돌았던 전 시모에게 달려들어 막무가내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안주머니를 뒤지려고 했더니 시모가 저를 막 밀치지 않겠어요? 그 뒤로는 어찌나 힘이 센지 아무리 달려들어도 안쪽 주머니에 손을 못 넣겠더라고요. 전 결국 엉엉 울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빨리 와. 이혼당하기 싫으면 당장 들어오라고. 빨리. 왜 그래 당신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지금 가고 있어. 그렇게 시모와 실랑이를 한 지 20분쯤 뒤 남편이 헐레벌떡 도착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달려가 얼른 병원부터 가자고 말했어요. 놀란 남편에게 언니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남편은 거의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뭐? 처형이? 어느 병원이야? 그렇게 급했으면 아버지 트럭 타고 먼저 가지 그랬어. 그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 여자가 자기 혼자 고추 따기 싫다고 이거 다 하고 가라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차키를 안 줬어. 난 저 여자 앞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야. 뭐라고?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 울부짖음에 남편은 경악해서 시모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에 남편은 괴성을 내질렀죠. 아이, 내가 뭐 사고 났다고 다 죽어? 이거 다 하고 가도 되는 건데 제가 일하기 싫어서 깨부리는 거잖아. 가족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딴 생각을 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도 앞으로 아주머니, 더는 어머니라고 못 부르겠습니다. 아줌마, 나 당신 우리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전 시모에게 울분을 토하며 남편과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등 뒤에 대고 시모는 끝까지 고추를 따고 가라고 소리쳤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전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형부. 언니가 나만 두고 갈 리가 없어요. 언닌 제가 도착하기 15분 전 사망을 했다더군요. 시모와 실랑이만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언니의 임종은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전 좌절감에 싸늘한 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 언니. 안 돼. 제발 가지 마. 시모에 대한 원망이 넘치고 또 넘쳤어요.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함께 흐느꼈고 형부와 어린 조카들도 눈물바람이었죠. 저보다 먼저 도착했던 아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만 보고 있더라고요. 전 얼마 뒤 차려진 언니 빈소에서 상복을 입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놀란 시아버진 남편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혜미야. 아버님, 아이고, 딱한 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아버님, 어머님이요. 아니, 그 여자가요. 제가 언니한테 가야 한다고 트럭키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줬어요. 고추 다 따고 가라고요.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최소한 언니 임종은 지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미 광호한테 다 들었다. 내가 차마 널 볼 낯이었구나. 서로 마음이 터진 전 시아버지 끌어안고 다시금 오열했습니다. 시아버진 시모를 향한 제 원망에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하셨죠. 시아버진 장례가 끝날 때까지 빈소를 지켜주셨고 뒤늦게 서울에서 달려온 시누이네와 시동생도 오래도록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지금 술이 들어가요? 네? 아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술만 들이키더라고요. 정 괜히 그런 아빠가 꼴보기 싫어 화를 냈어요. 그렇게 술 먹고 발 자르고 언니 고생시키더니 이렇게 언니 가는 날까지 술로 보내요? 차라리 갈 거면 아빠가 가지. 왜 언니가 먼저 간 거냐고요, 왜? 가족들 다 불행하게 만든 아빠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 언니가 먼저냐고요, 왜? 빨리 언니한테 가서 바꾸자고 해요. 우리 언니 살려내라고요. 그 사고는 나중에 뉴스에도 작게 났는데 운전자는 언니와 함께 사망했고 다른 2명의 부상자도 있었다더군요. 그렇게 언니를 죽게 만든 사람은 함께 하늘로 간 가해자인 걸 알고 있었지만 전 그 원망을 아빠에게 쏟아냈답니다. 그날 언니가 아빠를 챙기러 가는 길이었다는 게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일종의 화풀이이기도 했지만 아빠에게 미안하진 않았습니다. 과거 전 아빠에게 수도 없이 많은 화풀이 대상이 되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모는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전 장례가 끝난 뒤 시모를 보러 시댁에 쳐들어갔어요. 시모는 기가 막히게도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벌써 화장까지 다 끝내고 왔니? 뭐 요즘엔 장례가 빨리빨리 진행되네.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이 악마 같은 여자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 그 마스크팩을 우악스럽게 떼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시모 얼굴에 확 던져버렸죠. 그랬더니 시모는 완전히 얼이 빠져선 더 뻔뻔스러운 말을 내뱉더라고요. 너 미쳤니? 아, 내가 네 언니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 화풀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최소한 언니 가는 길에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평생 바보처럼 착하게만 살았던 내 언니 가는 길에 잘 가라고 인사라도 해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 기회를 당신 이기심이 망친 거예요. 당신 나중에 꼭 천벌 받을 거야. 너 이제 내가 시에 미래도 안 보이니? 아이, 당신이 뭐야, 당신이. 말도 좋은 데랬다 반말했다. 아휴, 어린이 내가 참아야지 참어. 그건 그냥 네가 운이 없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빨리 네 언니가 갈 줄 알았겠니? 내가 뭘 잘못했어? 뭐 따지려면 하늘로 갔다던 그 가해자한테 따져. 나도 너 때문에 고생했어. 혼자 그 고추 다 딴다고. 그놈의 고추. 확 그 입에 고추를 다 쳐넣어버릴라.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던 그 여자가 너무 역겨워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어른이고 뭐고 그 여자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뭐?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안 했는데요. 아줌마가 막말로 내 남편 낳았어요? 아님 키웠어요? 재혼해서 하는 거라곤 우리 아버님 돈 빼먹고
부모 대접 받으려고 한 것밖에 없으면서 뭘 자꾸 시애미거려요? 아버님 봐서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해줬더니 진짜 아줌마가 뭐라도 된 줄 알아요? 헐, 참, 기가 막혀 정말. 네,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세요. 제발 좀 그렇게라도 천벌 좀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아줌마, 솔직하게 말해봐요. 자식들이 아줌마 전 남편 돈 때문에 등 돌린 거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전 남편이 돈 좀 번다고 다 빼먹고 사치하다 이혼당하고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외면당한 거죠?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요. 이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아니거든. 그리고 엄연히 부부 돈은 공동의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눈치 주고 뭐라고 한 전 남편이랑 애들 잘못이 더 큰 거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맞으면 사안이긴. 아줌마, 내가 충고하는데요. 그렇게 살다간 아줌마 옆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아줌만 아주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다가 혼자 죽을 거라고요. 동생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간 우리 언니보다 더 비참하게요. 얼마나 제가 악에 바쳤으면 전 숨도 쉬지 않고 시모에게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시아버지를 찾더군요. 여보, 당신 며느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악담을 해? 당신 뭐라고 좀 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냥 얘 언니 팔자가 별로여서 그렇게 간 걸 가지고. 그 입 안 닥쳐? 하지만 시아버진 그런 시모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셨어요. 도를 넘은 시모의 발언에 시아버지 인내심도 끊어졌던 겁니다. 시아버진 충격으로 넋이 나간 시모에게 호통치셨죠. 여보, 보자 하니까 사람이 사람다 말을 해야지. 날 똥구멍으로 먹었어? 언니 상 치르고 돌아온 애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할 판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당신 더는 못 참아주겠으니까 그냥 여기서 짐 싸서 나가 당장. 내 애들한테 미안해서 더는 나 당신 못 데리고 살겠어. 뭐라고? 여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왜 없어? 솔직히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당신 그냥 여태 내 집에 얹혀 산 거잖아. 그동안 농사일도 없고 집안일 조금이나마 한 거 당신 사치한 내 돈으로 퉁쳐. 나가. 당장 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린 몰랐는데 시아버지와 시모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더라고요. 나중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재산 많은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 싶어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진 방으로 들어가 커다란 짐가방에 시모의 옷가지를 마구 쑤셔 담아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그 가방을 현관에 냅다 던지며 시모를 밀치기 시작하셨어요. 나가. 명품 같은 건 내가 나중에 중고로 다 팔아버릴 거니까. 저 짐 가지고 빨리 나가. 우리 가족 앞에서 사라져. 못 나가. 억울해서 이렇게 못 나가. 아줌마, 주택 그만 부리고 나가세요. 우리 아버지 말 못 들었어요? 아줌만 이제 우리 가족 아니라잖아요. 시모는 엉엉 울며 끝까지 버티려 들더군요.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다가가 뒷덜미를 확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질질 끌고 현관문을 열어 냅다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쫓겨난 시모는 한참을 쾅쾅대며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려 있어 끝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어디론가 가버렸죠. 그렇게 소란이 일어난 뒤 시아버진 저와 남편에게 눈물로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진즉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큰 잘못을 했다. 나도 그 여자가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외로워서 그랬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도 사람인데 그러실 수 있죠. 울지 마세요. 이후 시아버지가 걱정돼 우린 한동안 시아버지를 아예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답니다. 혹시 시모가 와서 난동이라도 피울까 봐서요. 시아버진 집 비밀번호를 바꾼 뒤 저희 집에서 안정을 취하셨죠. 그랬더니 시모는 얼마 뒤 저희 집에 찾아와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을 불러 시모를 쫓아냈어요. 그리곤 다음에 또 찾아왔기에 전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해주었답니다. 내가 그동안 아줌마를 봐준 건 우리 아버님을 봐서였어요. 근데 또 찾아와서 우리 못 살게 굴면 그땐 어른이고 뭐고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요. 아줌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젊은 내가 힘이 세도 한참 세지 않겠어요? 무식한 사람은 일차원적으로 대해줘야 한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군요. 그 뒤 씩씩대며 사라진 시모를 더는 볼 일이 없었죠. 그게 벌써 1년 전 일로 시모가 빠진 지금 다시 저희 가족에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린 시모가 등장하기 전처럼 아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나중에 또 재혼할 생각 있으세요? 아이고, 그 무서운 소리 마라. 난 그냥 평생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로만 살련다. 니들 엄마 있고 외로움 좀 달래보려다가 내 자식들 며느리 고생만 시켰잖아. 한 번은 신우이가 시아버지께 재혼에 관한 농담을 했는데요. 시아버진 2번 다시 여잔 쳐다도 안 보겠다며 아주 학을 떼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 모습에 다들 웃었지만 전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시아버지도 가엾고 언니를 보내던 날도 떠올라서요. 전 형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언니가 남긴 조카들도 보고 싶고 형부도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형부는 사돈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조카들을 잘 키우고 있답니다. 형부는 제가 잘 사는 것이 언니를 위한 일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형부의 말처럼 전 하늘에서 절 걱정하고 있을 언니를 위해 더 힘을 내어 잘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언니가 떠난 뒤 아빤 그래도 느낀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 언니를 보낸 뒤 아빠를 보러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빤 아주 오랜만에 제게 먼저 연락해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러 갔더니 웬일로 집은 술병도 하나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빤 처음 보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사과를 하셨어요. 네 언니 가고 아빠도 생각이 참 많았다. 날 위해주던 유일한 가족인 현숙이 잃고 내가 혼자 살아서 무엇하나 싶어 현숙이 뒤를 따라가려고도 했었다. 근데 그러면 현숙이가 정말 속상해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빠, 현숙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빠 술 끊었고 요새 이 다리로 힘들게나마 폐지 주워서 팔고 있어. 그래서요? 뭐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부모 대접이라도 해주길 바라세요? 네가 날 여전히 원망하는 거 이해한다. 난 부모 자격도 없는 거 알아. 다만 그냥 한 번은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했어. 아빠가 너무 못난 삶을 살아서 미안하다. 좋은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밝힌다는데 난 자식들 앞길을 막기만 했어. 그래도 이제라도 덜 부끄럽게 살면 최소한 네 앞날에 더는 흠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제라도 아빠가 정신 차리고 살아가려고 한다. 그동안 미안했다, 영수가. 그렇게 처음으로 아빠의 사과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과였으면 진즉 좀 해주시지. 나 말고 언니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하는 말이 계속 입에 맴돌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원망의 말도 용서의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한순간의 묵은 감정을 녹이기엔 지나온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 뒤 지금까지 아빠를 다시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과 시아버진 제게 용서라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겪어본 일이 아닌데 어떻게 너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니? 다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 시애비 널 응원할 거다. 시아버진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요. 힘내라는 응원보다 그런 시아버지의 말이 더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언니마저 떠난 마당에 이젠 제 유일한 피부친 아빠를 제가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원망을 버리지 않은 채 언니를 추억하며 지금의 가족들에게만 잘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직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제 마음 또한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우선은 지금 제가 사랑하는 가족, 제 남편과 아이들, 시아버지와 시댁 식구들에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언젠간 마음의 여유가 생겨 아빠를 용서하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셨다지만 평생 아빠는 제게 원망의 대상이었답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분의 공통점은 부모란 이유만으로 자식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였는데요. 한참 지나서 생각해보면 잠시 제 시모였던 그 여자 또한 제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식을 낳지도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부모라는 타이틀을 달았다는 것만으로 저와 남편 그리고 시형제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여겼으니까요.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시아버지지만요. 용기 내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모라는 이름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 믿고 태어난 자식을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키우는 일, 그렇게 부모로서 살아온 나날들이 위대하고 은혜로운 거죠.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피해자이자 아주 진절머리 나는 시부를 만났던 사람으로서 부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부모라는 명찰을 달았다는 이유로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길 사연의 마무리에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슬슬 진짜 겨울이 다가오는데 항상 추위 조심하시고 요즘 유행인 독감 또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